목걸이 받고 600억 자금 내주고 아 근데 6천만 원에 600억이면 해볼 만한 할만하네요. 할만한 거죠. 그러면은 네. 저는 이건 냄새가 많이 나고요. 무죄를 주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진짜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고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정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원하는 네. 와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네. 다 장성철 아래다. 영입으로 따지면은 50일 전에 장성철 소장한테 이미 영입 제의가 갔는데 장성철 소장이 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급으로 이제 이분들이 영입이 된 거거든요. 장성철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장성철 영입해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입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너무 거죠. 양념을 많이 치셨어요.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거 아닌가 네, 싶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경기장 밖에 있는 주전 선수, 몸 풀고 있는 주전 선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덕수랑 누가 단일화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슈예요. 그게 이제 또 관심 사항이더라고요. 이런 경선은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칙이고 상식적,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모욕이에요. 특히 한동훈이 되면은 태업할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30일 4월 말일이네요. 4월 3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을 돌입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속보로 좀 뜨던데 뭐 그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톤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네. 정영진 앵커님 하신 거 따라했어요. 따라하신 거예요? 따라쟁이에요 저는. 방송도 저 김준일 평론가님 하신 거 외워놨다가 다른 방송 가서 그게 제일 편하죠. 따라쟁이. 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잘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제가 다 따라하는데 따라할 수 없는 정영진의 독보적 패션. 혼자 하와이야? 아니 뭐 유치원생이 그림 그린 거라고 그러는데 하와이야 혼자. 여름이 됐잖아요. 네, 오늘 더운 데는 28도인가까지 올라간다는데. 서울은 24도? 24도. 예. 네.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좀 입어봤습니다. 자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가 많은데 뭐부터 좀 가야 될지가 살짝 고민입니다. 어제 큰 뉴스가 몇 가지 터졌는데 네. 뭘로 할까요? 일단 뭐 저 대법 얘기부터 그냥 가보죠 뭐. 네네. 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 안 좋아하는데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고요? 아까 이게 뭔가 강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격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할 때도 소부에 가자마자 바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다니 한번 놀라고 9일 만에 지금 그리고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제 이례적으로 초고속 선고를 하는 것이다. 네. 대법원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는 뭐 맞는 거죠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사건 자체가 간단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 아니, 그래도 한번 뭐 그래서. 올라온 거 쭉 한번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번 정도 평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간단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의 평의를 거쳐가지고 선고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분명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 대선에 영향 끼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대선과 하여튼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일 빨리.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죄를 주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진짜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고 만약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원하는 와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대선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론 안 내리면 되잖아요.
안 내리면은 또 대선 후에 대법원 너희들 왜 판결 언제 내리냐 안 내리냐 또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과 논란의 대상이 대법원이 되니까 네. 아예 그냥 대선 전에 내려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그냥 633 원칙 지켰어. 네. 뭐 대선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런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 안 했어. 우리는 우리 그냥 사법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스케줄 잡아놓은 대로 한 거야. 이런 명분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게 대법이 그동안 뭐 대법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보통 뭐 일주일, 뭐 5일 이렇게 막 계속 판단했으면 그만 뭐 그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혹은 뭐 더 길게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게 갑자기 예. 정영진 앵커님이 마음이 좀 삐뚤어졌고 아, 제가 삐뚤어졌어. 눈 색안경 쓰고 이 맞아요. 상황을 보니까 세상을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 색안경은 뭐 항상 대법원을 쓰고 좀 믿으세요. 좀 원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간단한 사건 우리 네. 634 원칙 지켜서 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빨리 네. 결론을 짓는 걸로 대법원 판단을 한 것 같다. 우리 평론가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아침 방송했던 거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예, 역시 잘 따라하시네요. 이게 이제 아침에 딴 데서 했던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은 네. 이례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3월 26일에 이게 그러니까 2심 선고가 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4월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회부했어요. 소부를 거치지 않고 네. 바로 전원 합의체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회의 열고 한 달에 한 번 열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열면은 또 한 달 뒤에쯤 다시 이거를 결정을 내리는데 이거를 29일 어제 이제 5월 1일 날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초 스피드. 저는 사실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난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던데. 아니 그러니까 뭐 법 쪽에 계신 분들도 네. 대부분 처음 봤다고 전직 판사들도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 정무적 판단인데 일단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판단을 했겠죠. 그거는 뭐가 됐든 시달린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달리는 거가 있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대법원이 선고를 안 내리면요 이거 헌재로 가져가요. 헌재를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를 당선을 전제로 하면은 만약에 당선됐다 치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불소추가 이게 재판을 중단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은 계속 되는데 형을 집행을 하는 거를 중단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헌재하고 대법원은 굉장히 라이벌리예요. 라이벌 관계이고 네. 대법원은 우리가 헌재보다 위상이 높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헌재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있고 최종 끝판왕이다 끝판왕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로 가져가는 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이면은 무죄, 그러니까 상고 기각,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이렇게 빨리 나온 걸 보면 아마 상고 기각 무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 아니면은 이제 파기 환송. 그래서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거. 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후보 지위에 계속 후보 지위는 형 확정이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요. 대신 이제 선거에 영향을 꽤 주겠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예. 이제 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기 자판인데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0.083% 지난해 사건 네. 중에 0.083인데 특히 유죄 취지 무죄가 유죄로 파기 자판한 경우에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법률이 위배되는지 아닌지 법리가 잘 되는지를 보는 거지 형을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무죄를 유죄로 해가지고 징역 1년 뭐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무죄 쪽이 가깝지 않냐? 그렇게 네. 무죄라고 추측하는 분들의 논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처음에 전원 회의체를 열어가지고 네.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럼 2심에서 무죄였는데 유죄를 주려면 2심 판결 너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이렇게 너희들 잘못 판단했어. 그거를 해줘야 그거를 되는데. 쭉 써야 되는데 열흘 그거를 안에. 예.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 그래서 그냥 9일 동안 한 2번 해보고 무죄네. 그래. 그렇게 하겠다는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보수 쪽 사람이니까 네. 또 이거 이제 또 보수의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보수에? 네.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대법원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전원합의체면 그래도 대법원의 그 판사들 각각의 의견들이 다 있는 하죠. 거겠지. 네, 다 뭐 하죠. 대법원장이 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다고 다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 알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끝까지 뭐라 힘 좀 하지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내일 몇 시죠? 오후 3시인가요? 네. 네, 오후 3시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또 내일 그 뉴스가 뭐 전체를 또 다 덮겠네요. 내일 5월 1일 또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또 쉬는 방송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내일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그 직전 분위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몰려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모시는. 해서 네. 모시는 것인데 오 이러다가 지금 누구누구를 모셨는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네. 누구누구 모셨는지 소개를 할게요. 강금실 그 전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찬대는 원내대표는 뭐 그대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 등등 진영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을 다 모시고 있고 전호을 전 의원은 저 보수 정당 쪽 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뭐 새누리당 뭐 이런데 아마 활동을 좀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한나라당 출신이고, 네, 네.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네. 이제 그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계속 이름들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총장 전에 이분은 뭐 정치 쪽으로 생각이 조금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뭐 돕는 어떤 전문가 정도로 그냥 잠깐 오시는 건가? 아니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사실은 이 멤버들 중에서 놀랐던 게 정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 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항상 이렇게 네. 노란색 잠바 입고 브리핑하고 이게 머리 하얗게. 예, 머리가 처음에는 까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하얗게 염색이 다 돼가지고 빠져갖고. 굉장히 어떤 네.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극복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건데 이분이 사실 정치를 이렇게 꺼내 띄울 줄은 몰랐어요. 그때도 사실 예전부터 영입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요. 본인이 좀 선을 그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는 뭐 이제 전문가로서 당연히 활동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정부에서 중용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도 복지부 있는 장관 거고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하게 중용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다. 이분이 정치를 할 줄은 몰랐고 사실 윤여준 뭐 전 장관, 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캠프 때도 약간 뭐 무슨 뭐였지 통합위원회인가 뭐 제가 윤여준? 예, 네. 예, 예. 뭐 그런 거 맡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를 그러니까 진보적인 보수주의자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좀 네. 유연하게 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놀랍지가 않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다 장성철 아래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입을 따지면 영입으로 따지면은 50일 전에 장성철 소장한테 이미 영입제의가 갔는데 네. 장성철 소장이 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급으로 이제 이분들이 영입이 된 거거든요. 장성철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장성철 영입해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입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너무 거죠. 양념을 많이 치셨어요.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거 아닌가 네, 싶은데. 가짜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막 선대위원장 자리는 네. 그냥 상징적인 자리예요. 실제로 뭘 일을 막 하진 않아요? 안 해요. 그냥 네. 상징적으로 언론 인터뷰 나가시고 뭐 그런 거지. 그냥 이분들이 이재명을 실제로- 지지한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네. 선대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많이 앞에 붙여요. 예. 이런 분들은 그냥 상징적인 자리고 정말 선대위 구성을 쫙 보면은 간첩단처럼 조직도가 다 있거든요. 네. 벌써 제일 중요한 자리는 두 개예요, 두 개. 네. 총괄 선대본부장하고 선대 본부장. 총괄 상황실장. 상황실장 총괄 이 두 상황실장.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이 이재명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 실세가 누구냐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선대 본부장 상황실장. 네. 그래서 요 두 자리에 누가 가는지 누가 갈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장성철 소장님 최고죠. 보통 총괄 선대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해요. 보통. 선대 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은 네. 이렇게 사무총장이 하고 네.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심적인 사람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이라는 게 후보의 마음을 정확하게 후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네. 일을 정말 잘하는 아니 사람이에요? 후보 마음. 후보 마음을 네.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 네. 일은 다 밑에서 쭉 해요. 음. 그래서 총괄 상황실장은 총 정리를 해가지고 네. 총괄 선대 본부장한테 보고하고 네. 선대 본부장이 이제 후보에게 보고하는 형식인데 아. 이 두 자리 과연 누가 갈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후보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그걸 밑으로 빠르게 전달 잘 하고 완전히 그 후보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후보가 혹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더라도 후보의 마음을 정확하게 평소에 파악하고 있어서 후보한테 미처 못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이 잘 알아서 할 정도 되는 사람. 아침마다 선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의 회의를 해요. 네. 상황실장이 밑에 각 본부장들을 모아놓고 실무적인 회의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정리해가지고 선대 본부장을 모시고 각 직능별 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제 선대 본부 회의를 하는데 네. 그거를 갖고 이제 총괄 선대 위원장, 공동 선대 위원장들한테 보고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징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취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상황실장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제 모시고 있는 여러 뭐 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상징적 의미도 좀 있고 또 통합의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보여주는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법제처장 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네. 윤석열 캠프 출신 이인기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온다는 거잖아요. 특히 TK 지역에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홍준표 전 시장도 영입하는 거 아니냐? 거의 지금 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다 영입인가요? 근데 뭐 다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 뒤에 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분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재기를 하실 거예요. 제기를 해요? 원래 그래 왔어요. 계속. 예, 계속? 예전에도 2012년에도 정계 은퇴하셨었어요 한번. 예. 그랬었나요? 동대문에서 지고 맞아요. 예, 정계 은퇴했다가 갑자기 경남지사 보궐선거 있으면서 다시 부활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뭐 그래요? 민주당에 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뭐 하여간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크게 보면은 어쨌든 이게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전형적인 차이예요. 안 되는 집안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단어가 배신자예요. 예, 누가 배신자냐, 네가 배신자다, 서로 싸우고 이제 배신자, 그러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네가 쪼잔하다. 그리고 잘 되는 집안은 이게 뭐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줘도 안에서 불평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원래 뭐 박근혜 그 2012년에 대선 때도 뭐 다 이제 여러 인사들이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김종인 뭐 이렇게 4대강 반대한 사람들 뭐 그때 이준석도 영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거는 이 집안이 잘 되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영입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영입 리스트에서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그건 이제 확실한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에요. 예, 예. 그 탄핵을 최소한 찬성을 하거나 예. 아니면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런 분들까지는 가능한데 탄핵 반대한 분은 영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오후 2시에 원래 발표하기로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2명의 대통령 후보 경선 최종 주자가 이제 어제 나왔죠. 네, 4명 중에 그렇습니다. 2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양자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대표 주자가 하나씩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는 그 장면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4명이 이제 먼저 발표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자기 각오 뭐 이런 것들 인사. 그때 이미 살짝 알았어요. 왜냐면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두 분은 약간 그동안의 감사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체념? 주로 많이 하고 그 김문수 또 한동훈 후보는 뭐 어떻게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분위기 파악을 좀 한 건가 느낌이 좀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네. 자기가 떨어질 거 대비한 것도 준비해 왔잖아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근데 안철수 후보가 안 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그럼 그냥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꺼내서 읽는 게 그러니까 안 될 거 준비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약간 좀
모양이 안 예쁘진 않나요? 아이 뭐 준비한 건데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말게요. 떨어져셨는데 상처에 또 소금 뿌리고 그러시면 안 알겠죠. 되죠. 여튼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조금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 어제 발표하기 전에 뭐 각 캠프에서는 네. 당원 대상으로 다 네. 여론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당원들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좀 몰표 현상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거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당원들은 김문수, 홍준표로 표가 갈 갔겠죠. 건데 네. 김문수에게 몰표가 갔다면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불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각 캠프에서도 하고 언론인들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왜 김문수, 그러니까 홍준표 대신 김문수였던 거예요? 같은 보다 좀 더 상징적으로 처음부터 네. 그냥 꼿꼿 김문수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서 있었던 모습에 점수를 네. 더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한덕수, 그러니까 아 그래요? 경기장 밖에 있는 주전 선수, 몸 풀고 있는 주전 선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덕수랑 누가 단일화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슈예요. 그게 이제 또 관심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기에도 야 홍준표나 한동훈 되면은 단일화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문수로 무난하게 해. 일단 뽑고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를 최종 후보로 만들고 싶어하는 당원들의 표도 꽤 있다. 네, 김문수에게 몰린 것이 아닌가. 그분들의 마음은 한덕수에게 있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렇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상당히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탄핵에 찬성한 당원들의 표를 안철수 후보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아서 아니, 그분들 한덕수 권한대행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몰고 가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금 각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 김문수 대통령감 이재명 후보랑 붙어서 이길 수 있나? 이거 TV 토론 나가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으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이재명 후보에겐 밀리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그래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결과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제가 처음부터 김문수,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올라갈 거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막판에 바꿔가지고 망했어요. 역시 쭉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한 2주 동안 얘기했어요.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거다. 누구로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김문수, 홍준표로 바꿨다가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다 계시지.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그 시험 볼 때 꼭 이거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평소에 본인을 못 믿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맞아요. 생생한 이 사례가 이제 저한테 있고요. 장성철 소장님은 다른 얘기하다가 어제 막판에 바꿔가지고 또 맞추셨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다른 생각 갖고 있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이 계속 김준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바꾼 거예요. 따라쟁이 했는데 네, 맞았고.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켰다. 근데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이게 당내 경선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선명하고 센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돼 있어요. 홍준표 후보도 그동안 셌지만은 네네. 더 본이 홍준표 입에서 나온 김문수를 묘사한 게 있죠. 탈레반. 네. 원칙주의자라는 거로 이게 했지만은 더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찬탄과 반탄에 더 센 사람들, 더 선명한 사람들을 이제 각자 고르게 된 거고 지난주 2주 전이고 제가 말했지만은 한동훈 후보의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점점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 역계몽 상황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탄핵이 되기 전에는 7.5대 2.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지지층을 보면은. 네. 근데 지금은 6대 4. 저는 시간이 더 지나면 5.5대 4.5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모든 미련을 대부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뭐 윤석열은 이미 끝난 사람인데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랑 토론 연달아 두 번 한 그거가 약간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은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점점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에 어쨌든 대선에 뛰었고 그래서 불리한 10%대에서 24%까지 얻어서 2등했거든요. 근데 2022년에 그때는 이제 2등했잖아요. 윤석열한테 후보한테 밀려서 이번에는 3등했어요.
그러니까 3등은 이게 확실해요? 3등이 유력하죠. 예, 뭐 아마도 다 3등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당원들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홍준표는 긁어본 복권인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본인은 당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어쨌든 김문수는 자유통일당 갔다가 탈당했다가 온 사람이고 한동훈은 지금 당원된 지가 몇 달 됐냐. 근데 30년 동안 나 지킨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냐. 염증 생긴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계 은퇴만 한 게 아니라 어제 탈당까지 해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노골적으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단단히 화났다.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NS에 썼는데 그 말로 할 때는 소시민이라고 얘기했지만 SNS에는 서울 시민이 되겠다고 썼어요. 아, 저는 그 되게 충격받았어요. 네, 대구 시장인데. 시장을 엊그저께까지 하신 분이 그러니까 대구가 뭐 싫다라기보다는 대구로 상징되는 보수의 심장 그 당원들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나른 보수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그냥 탈당할게. 그래. 빠이빠이 이렇게 지금 섭섭함을 드러냈다. 염증을 느꼈다. 서울 시민 되려고 하는 거는 집이 서울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 대구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다 알고 근데 있어.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래, 아니 시민,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국민 거예요. 뭐 다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굳이 서울 굳이 서울 시민이라는 시민. 말을 왜 쓸까? 서울시장 나오시려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 그러면 그 이른바 보수의 뭐 나름의 이제 성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구에 대한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그냥 그렇게 드러내 버린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대구시장을 진짜 며칠 전까지 했던 네. 사람인데 네.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어제 경선 결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측은 네. 자신들이 1등했다. 40%가 넘는 득표를 갖고 아, 1등을 그래요? 했다. 네. 그렇게 그럼 어떻게 주장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앙일보 취재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그래서 뭐 최종 경선 치루나 마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동훈 그다음에 김문수 두 사람이 이제 최종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근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런 거를 또 밀기도 해요. 네. 자, 우리가 후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봐. TV 토론 나가면 누가 이길 수 있냐.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 TV 토론 하는 것과 이재명, 김문수 혹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TV 토론 하는 거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고 어디가 더 재미있겠냐. 생각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가는 게 재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유도하는 네.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갑자기요. 네. 홍준표 후보가 참 그 얘기도 했어요. 어제 그 한덕수랑 원샷으로 저 마지막 최종 후보 뽑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지금 김문수 있잖아요.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 뽑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당으로 들어와서 한덕수 당으로 들어와서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세 명 중에 그냥 한 명을 뽑는 걸로 그렇게 이제 원샷으로 경선하자고 그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후보랑 마지막 단일화 하겠다라는 거고 예. 김기현 뭐 이런 분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국민의힘 입당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결선 치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정밀하게 아마 정무적인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거는 같아요. 외부에 있으면서 그냥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네. 되게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위험을 한덕수 아. 권한대행. 조직이 없어서인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할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그냥 저 동생 이번엔 내가 할게. 그냥 통 큰 결단 이쪽으로 간다. 예, 그냥 경선 없이 그냥 내가 할게. 그냥 합의, 대화, 타협, 조정 이걸로 할 것 같고 다른 분이 되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네. 그냥 국민의힘 같은 후보로서 최종 결선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제 최종 결정이 돼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러면 당연히 당은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당무 우선권. 그렇죠. 네. 그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진짜 4억 쓰면서 네. 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당신 출마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난 단일화 없다. 나를 도와라. 그럼 한덕수 후보가 깝깝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주 당직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진심으로 잘 도울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뭐 그분들이야 지금 계속 얘기해왔지만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당권 싸움에 더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번 대선은 그냥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정규제 주필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저는 맴돌아요. 어떤 내용인데요? 국힘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정치를 본지 네. 한 20년 이제 넘게 뭐 30년 뭐 이렇게 봤는데 음. 이런 경선은 처음 봤어요. 아 국민의힘 지금 경선이요? 예. 이런 경선은 처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덕수라는 사람을 뭐 영입을 하려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도부가 이걸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당 그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칙이고 옛날에 노무현 때 후단협이 있었지만 지도부가 나선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의 결단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후보한테 맡겼는데 이미 이거는 당에서? 판을 다 깔아놔. 당에서 다 판을 깔아놓고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 어제 정계 은퇴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상범 의원이 이런 분들 빛의 속도로 저기 김문수 캠프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생명 연장의 꿈을 계속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독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은 뭐 어차피 다 대선에 별로 관심 없지만 특히 한동훈이 되면은 태업할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왜 그러냐면은요. 네.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선 역사상 대선 후보가 패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당권을 장악을 했어요. 네.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이회창도 그랬고 한번 졌지만은 또 해가지고 재수를 했잖아요. 이재명도 그렇고 대부분이 했는데 당권을 장악 못한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정동영. 그때가 2007년에 48대 26이었거든요. 네. 22% 포인트 차로 크게 지고 그런 다음에 친노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완전히 재편이 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이 되려고 만약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저도 크게 져야 된다. 완전히 재기를 못하게 할 정도로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친윤들 특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예측입니다. 네. 근데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있을 수가 없고 정말 한심하다 진짜. 김준일 평론가님의 저런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를 위해서 더 큰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김정은을 빼놓고는 다 손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기기 위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 네. 프레임과 구도를 짜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손잡고 하나 되는 거. 민주당 이재명도 지금 다 여기저기 사람들 다 끌어오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단일화하거나 사람들 끌어모으면 안 되고 민주당은 괜찮고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런 네. 얘기가 막 나오고 국민들이 뭐 지지층이 막 들끓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전부터 그냥 설계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계자들.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 띄우다가 갑자기 김문수로 이 캠프로 위장 취업해가지고 지금 을지문덕 얘기하고 있고 막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막 이렇게 다 모여라라가 아니라 아예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지지층한테 계속 그거가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종의 인셉션 같이 그 마음에 그게 심어진 거야 지금 마음으로. 그래서 머릿속에는 다 한독수 단일화밖에 단일화밖에 없어요, 없어 지금. 지금. 가스라이팅 당했어, 지금. 장난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네네네. 장난질 치는 경선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근데 진짜. 을지문덕이 문수 덕수예요? 예. 아, 네. 네. 네네. 그렇게 그런 와중에 진짜 한덕수가 한덕수 대행이 준비를 철저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권한대행인데 국무회의에서 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그 나경원 그 의원이 경선 때 썼던 사무실로 입주하기 시작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원래 나경원 의원 사무실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맨하탄 21이라는 건물에 네. 네. 본인 출마하려고 80평짜리 사무실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먼저 좀 들어가가지고 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나경원 의원 사무실도 있으니까 네.
대선 치려면은 사무실 80평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여를 한 거를 그 다음에 사퇴한 다음에 그거를 나경원이 쓰고 나경원이 쓰던 이어받아서. 거를 지금 다시 한덕수가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 원희룡 이제 개 일부 사람들이 붙었으니까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한덕수는 지금 같은 패밀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축이 지금. 원희룡 예. 개. 원희룡 전 장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원희룡 개가 있어요? 그럼요. 누구예요? 예를 들면 손영택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 네. 얼마 전에 사표냈다고 하는데 예. 이분이 원래 양천에 출마했었거든요. 아. 원희룡 개예요? 장관의 그 지역구에 출마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막 선거운동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죠. 네네네. 여튼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뭐 이런 분들과 이제 괴를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이전부터 그 사무실에서 선거 네. 대선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네.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게 팩트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선 준비 사무실을 지금 운영.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와가지고 막 저기 사람 모여봐 이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어슬렁 거리면서 우리 좀 어슬렁, 거기에 이제 어슬렁. 실무자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거기 앉아 그냥 차도 마시고 그 80평 그 사무실에서. 네, 책상 하나 더 놔야 되겠네 뭐 이러고 뭐 그렇게 느슨하게 한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러는 일들이 여의도에서는 자주 아니, 있군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튼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나온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2일날 나올 것 같아요. 2일날 2일날. 내일 모레. 네. 아, 이 일은 뭐 그 택일에 의미가 뭐가 있는 거야? 의미가 아니면 있어요? 그냥 3일은 또 안 되니까. 주말이 들어가고 1일은 또 노동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3일은 국힘이 어쨌든 발표가 나잖아요. 나니까, 네. 네. 발표 나는 날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간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3일에 하든 4일에 하든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또 같고. 4일날 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날 그냥 아. 다 국힘 후보 다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국힘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권한대행은 그냥 본인이 사퇴합니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사표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와요. 사의 표명하고. 그렇다고들 쓰는데 사실 네.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 이게 전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들어서 전례 없는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뭐 그냥 나가겠죠. 예. 예. 나 이거 안 해. 받아줄 사람이 뭐 안 없잖아. 하겠다는데 도리는 없는 나안 해. 거겠죠. 또 예. 최상목 부총리만 또 신났습니다 또. 네. 야, 두 번의 권한대행. 채권 투자 더하게 생겼네.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한덕수 예전에 민주당에서 탄핵했을 때 그건 이렇게 나라 국정 공백을 이렇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민주당 탄핵 저는 뭐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한덕수 데려와가지고 지금 국정 공백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럴 수도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는 게 국정 공백보다 국가에 주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승적 판단. 네. 아니 그분들 논리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이재명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막으려면 그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된다. 아하. 예. 그분들 하여튼 국민의힘 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반이에요. 여튼 그래서 5월 1, 2, 3 정도에 4 남아. 중에 1, 2, 3, 4까지 다 갑니까? 가요. 아, 1, 2, 3. 1일은 아닌 것 같고 네. 2, 3, 4. 아, 2, 3, 4인데 3은 또 아닐 것 같고. 아니요, 뭐 길 수도 있어요. 아, 3은 또 길 수 있어요? 네. 2, 3, 4 중에 하루. 네. 그러니까 4일까지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사퇴하고 바로 입당 아니면 조금 밖에서 이렇게 한덕수 캠프 쪽의 분들은 네. 일단 무소속으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 좀 그래요? 이제 눈치 좀 보고 기회를 보고 아, 이러겠다라는 거죠. 무소속 상태에서 그럼 후보 등록하고 다니라?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네. 한 6, 70명이 한덕수 뭐 입당을 해라. 한덕수 많이 뭐 이번 대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막 지지선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좀 보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갈 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또 설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도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인터뷰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라고 예. 하면서 그러나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 데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뭔 소리예요 그게? 아무나 손잡지 않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으면 도대체 그분한테 화를 내세요. 반반이다. 그러니까. 최 기자님한테 아니, 그래. 저는 뭐 이재명과 그 경선하면서 서로 앙금도 쌓여 있고 네. 뭐 싫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뭐 악다구니만 남았구나 이낙연한테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데도 아니고 한덕수랑 단일을 한다라는 거는 한덕수가 그냥 완전 제3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힘 보수에서만 좋아하고 있고 국힘하고 지금 사실상 국힘 후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DJ가 김대중의 본인을 발탁해서 지금까지 전남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총리하고 이게 다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싫어도 이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거를 다 부정하는 건데 뭐 얼마나 싫은 거예요, 도대체 이제? 진짜 싫어해요. 제가 뭐 그거는 들어봐서 하는데 진짜 싫어한다. 뭐 이재명 친명들도 뭐 이낙연 싫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지난 대선에 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서로 싫어하는 거는 뭐 사람이 한번 싫어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영진 씨 한번 싫어하면은 아니, 이게 그러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알겠으나 네. 정치인이라면은 어떤 그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뭐 지지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원칙과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반 이재명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뭐 반 이재명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대안이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보여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그 가치는 반 이재명밖에 없어요. 먼저 좀 성찰 좀 해라 진짜. 예. 저 한 30여 년 정도 여의도 쪽에서 정치권에 몸을 담갔었거든요. 네. 제가 그냥 그동안 살면서 제일 경멸스러운 사람이 그냥 진영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분노와 원한이라는 감정을 갖고 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있었으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나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넘어온 분들, 전 이런 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정치를 안 해야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큰 진영과 정당이 있잖아요. 예, 예.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신을 더 키워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영달을 위한 그냥 스스로의 명분을 찾는 거지 그게 큰 대승적인 명분이 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보 진영에서 막 열심히 성장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와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보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아. 그래서 이제 당을 옮기거나 뭐 진영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말은 옮기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옮기지는 않아요. 아, 그런 그래요? 명분을 갖고 옮기는데 아, 그냥 나 이제 뭐 한 자리 더 해볼까 막 이렇게. 아. 특히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좋은 데로 가는 사람들, 양지 찾아가는 사람들. 그걸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네네. 그런 분들은 아니, 뭐 별로 안 좋은. 장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한나라당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온 분들도 있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도 그쵸, 그랬고 그쵸. 예. 뭐 이부영 전 의원 뭐 등등등 그분들이 다 진영을 옮겼다고 해서 다 욕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김문수도 이를테면 노동운동 하다가 김문수 전 장관도 네. 뭐 이쪽으로 우파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그 정도는 저는 뭐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자리를 주는데 그 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자리 아마 못 받았다고 옮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경멸 예, 하는 자격 거로. 없다. 예. 근데 이부영, 김부겸 이분들은 처음 정치 시작을 할 때 진보 진영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간 거고. 소마민주당으로 다시 네, 나왔다가 이제. 네. 예. 근데 제가 얘기한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진영에서 커왔는데 갑자기 이쪽 진영이 망가지니까 조금 따뜻한 곳 찾아가는 거.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한 줄만 전달을 네? 드리면 그 대법원이 아니 이재명 그 사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TV 생중계요. 네, 네. 이 생중계를 언제 했었냐면 제 기억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할 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의 대법원도 생중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헌재 라이벌리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네. 헌재가 진짜 이제 다 그러네요. 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헌재하고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법관들은 뭐냐면은 대법관은 현직자만 돼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그러니까 현직이 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을 하거나 뭐 변호사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법관들 사실 판사들 입장은 네. 평생의 꿈은 대법관이 되는 거지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는 어쨌든 대법관이 1등이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네. 근데 요즘 헌재 좀 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스크래치가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빨리 이 국민 앞으로 한번 가보자. 네, 관심 좀 받아보자. 네, 그래서 지금 생중계까지 허용을 한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명태균 좀 가볼까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어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을 나란히 소환을 했습니다. 오늘도 소환을 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는데 태도가 굉장히 당당하고 의지에 차 있었어요. 이 장면은 짧게라도 한번 보고 네네. 오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 오세훈 잡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확실히 개입을 했다. 그거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가 바뀌었다면서요. 이따 오후에 그 아쿠르부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네. 센척 릴레이 센. 오세훈 잡으러 왔다. 근데 소환돼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했겠죠. 뭐 조사받으러 왔을 때 뭐 네. 오세훈 잡으러 와. 2주 전에 네. 그 명태균 씨가 그 구속 취소인가 뭐지? 보석으로 나왔을 네, 네,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짜요? 역시 네. 절진입니다. 그 통화를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자기 뭐 신세한탄을 막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네. 강혜경이 나쁘다. 어. 얘가 다 해먹었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유 건강 잘 챙기고 그래라.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와 관련해서 뭐 더 나올 게 있고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있을 게 뭐가 있겠냐 저한테는.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저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오세훈 바짓가랑이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위기감의 발로가 뭐냐면 네. 최근에 건진이 막 뜨잖아요. 내가 이거 존재감이 밀린다. 떨어진다. 나 밀린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건진이 훨씬 지금 네. 위에 있는 사람 같거든. 네. 그리고 본인이 했던 그 돈 단위보다 건진이 훨씬 그치. 크거든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네. 오세훈이를 잡아야지. 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본인 얘기가 또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달아주고 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밀리고 있다라는 불안감, 그래서 경쟁 저렇게 심리 자극적인 단어들 얘기하고 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는 원래 허장송세가 강한 사람이니까 뭐 다 이해를 저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고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장윤선 기자가 하는 유튜브에 제가 매주 나가는데 그때 방송 중에 갑자기 명태균 씨 전화가 왔어요. 네 그때 얘기했어요 장윤선. 예, 그래서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방송 중에? 네, 방송 중에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브로 나가고 뭐 저 김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김준일 평론가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때 뭐 예전에 돼지 잡는 날이 잔칫날이다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홍준표가 양강에 올라가면은 내가 그때 까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뭐 떨어졌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이 명태균 수사는 타이밍이었어요.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검찰에서는 웬만한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수사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검찰이 뭉개다가 결국은 명태균 데스노트로 인해서 윤석열 파면되고 오세훈 불출마하고 홍준표 정계 은퇴하고 다 날라갔네.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명태균 데스노트도 맞는데 김이 사실 이 수사가 좀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제때 수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네네. 정치 검찰을 규탄을 안 할 수가 없고 진짜로 자료가 없었을까 얘네가 검찰이 진짜 나쁜 인간들이 나쁜 조직이다 제가 보기엔 이 인간들은 이렇게 검찰이? 질질 검찰이. 끌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부부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하여튼 이름 거론된 사람들 뭐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윤석열 부부라고 하면 한 내고 윤석열이고 이제 김건희가 남은 거죠. 김건희 어떻게 될까요? 소환 이제 포토라인 쓰겠지 이제 조만간. 네. 순서가 그렇게 되는군요. 그 명태균 씨 옆에 김소연 변호사가 다시 등장했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왜? 이게 이 명태균 유니버스도 오묘한데 네. 김소연 변호사가 다시 등장하고 원래 그냥 그만뒀었잖아요. 사임했다가 다시 지금 왔고 그리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했던 김광민 변호사가 또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요? 명태균 옆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니버스도 아주 진짜 그러네. 예, 예. 김소연이 남상권 옆에 변호사 있고. 옆으로 밀렸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재밌는 모양이. 그러네요. 아니 저 무슨 그림이에요? 근데 저 봐요. 존재감 뿜뿜. 저 바닥에 합종 연예인도 정말 대단하다. 와. 대단하네 진짜. 아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서 뭐 만날 수나 있나? 근데 이거야말로 그냥 허세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길게 논평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아크로비스타는 지금 명태균이 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에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오늘 오전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아마 남부지검에서 갔으니까 진짜 건진과 공천 청탁 관련한 뇌물이 있었느냐를 보게 될 텐데 목걸이나 가방이 나오면 성공적인 압수수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사를 최근에 갔는데 많이 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는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맘먹고 이제 좀 문제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시작하는 거로 그러니까 정리 다 되지 않았을까요? 정리해놓지 않았을까요? 감췄다. 네. 증거인멸했다. 아 이거 모르죠. 근데 이제 잘 어디다 마련해두지 아니 않았을까? 근데 예. 상당히 저 또 허술해요. 네. 생각보다 그 설마. 목걸이를 남 안 주고 내가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네, 설마 뭐 우리 집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검찰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감히 지금 나를 이런 생각 분명히 가져요. 그럴까요? 옛날 봐봐요. 정호성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리거였던 그 휴대폰 네. 집에 다 놔뒀잖아요. 막 여러 가지 특검들이 수사가 진행되는데 아 그런가? 치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허술해요. 나는 안 할 거야. 뭐 설마 이런 것까지 뺏어가겠어? 이런 생각 분명히 해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네. 그 외에도 지금 수사할 게 좀 많고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네. 뭐 예전 같았으면 모든 사건을 뭉쳐서 한 번에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음. 이제 더 이상은 예우를 할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에 사건별로 그냥 해당 팀이 각각 부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권오수 회장을 기소했던 1차 수사팀 출신 부장 검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투입했다라고 네. 하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명태균 관련해서 나 이거 서면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조사할 게 많으니까 나오세요라고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 옛날에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찾아가는 수사를 하다가 네. 이제 부르는 수사를 할 것이다. 김건희를 왜 아직도 안 부르죠? 저는 이거 자체가 이미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간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권력에 짓눌려서 그랬다라고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냥 치고.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윤석열 파면됐고 지금 4월 4일날 파면되고 지금 3주가 지났잖아요 지금. 왜 안 부르죠 김건희를? 이거는 뭐 무슨 뭐 제거할 게 없는 게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 그 공청 명태균과 관련된 그것만 해도 이미 진작에 불렀어야 되고 건진 것도 이미 그렇고 뭐 등등등등 지금 불러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아직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검찰 수뇌부가 지금 줄타기 하고 있다 윤석열 네. 쪽.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민주당 쪽에 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지금 이거 상황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당내 상황도 지금 국힘 상황도 보는 것 내가 보기엔 경선 지켜보면서.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덕수가 만약에 단일화해가지고 후보가 되면은 김건희 저는 대선 때 안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선 기간 선거 기간의 이유. 6월 3일까지도 예, 안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정말 진짜 간해 보는구나. 네네네. 이 조직은. 예. 야, 그러니까 검찰이 어쩌면 이 대선 기간이라는 게 검찰에게는 그러니까 막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막 지금 앞두고 있는 검찰에게 굉장히 좋은 자신들이 살아날 하나의 찬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들은. 왜냐면
이런저런 핑계로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수사를 막 더 속도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는 당연히 벌써 진작에 소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약간 좀 수상하다. 네, 그런 말씀이셨던 것 해체야 같아요. 해체. 검찰? 예의가 없어. 지금 예의가 없어. 해체야 해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검찰의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은 상태다 지금. 예전 같았으면 속도를 진짜 엄청 냈을 만한 시기인데도 네.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면 사실 옛날 검사 같았으면 각종 혐의로 이제 동시다발 수사를 막 여러 부서에서 나섰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하나도 그 속도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 검찰 느낌은 아니죠. 새로운 확실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한동안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정권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임기 정도는 한 1년 정도는. 근데 아마 자진 사퇴할 만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딸 문제도 있을 거고 이제 검찰 이제 조직 개편 이렇게 하는데 검찰총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소청과 뭐 수사청으로 분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심우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도 심우정이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 근데 이게 저는 가끔 뭐 꼭 이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뭐 애들 문제 아니면 뭐 자신의 비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불거져 나올 때 그만두는 게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뭐 무슨 결단이 내렸다 이런 경우도 참 많던데 아니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내가 회사 다니다가 막 횡령하고 걸렸는데 좀 제가 그러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횡령한 돈이나 뭐 이런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맞습니다. 뭐 법적 처벌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 정치권이나 아니면 검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문제 막 생기면 그냥 사퇴하겠습니다 하면 그럼 이제 다 없던 일로 막 해주고 그냥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거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음. 탄핵을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감정적으로 탄핵을 할 게 아니라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거 예를 들면은 항소 즉시항고 네. 이런 거 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징계를 내려서 이런 사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를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하여간. 예. 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의혹들이 또 뭐 이것저것 더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예. 오늘 하나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가 음. 공적 개발 원조 예산 중에 캄보디아 하면 김건희 여사 많이 떠오르잖아요. 가기도 사진. 했고 했는데 그 전례 없는 형식으로 캄보디아에 648억 5천만 원 ODA 예산을 편성했다. 근데 이게 그 통일교의 그 전 간부 목걸이 줬다는 간부와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적 개발 원조를 할 때 사업을 특정해서 여기다가 필요할 때 써라.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냥 돈을 다 몰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그 ODA 배정은 거의 하지를 않는다. 근데 왜 캄보디아만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ODA 등을 통해서 여러 나라 몇몇 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같은 거 하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 나라에서 투명하게 잘 이제 운영이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약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EDCF 자금과 ODA 자금이 있는데 예. EDCF 자금은 그냥 그 나라 금융기관에 줘요. 네. 니들이 원하는 사업에다 돈 써. 알아서 해라. 이거고 ODA는 특정 사업을 지정해 주는 거죠. 예. 우리가 너희들 뭐 학교 이렇게 10개 짓는 거에 한다. 그거 써라 이렇게 네. 하는 건데 EDCF 자금으로 지원됐다면은 만약에 통일교 간부가 캄보디아 정부랑 뭐 예를 들면 네. 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김건희 여사한테 통일관부가 얘기해가지고 자금 좀 지원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이미 작업해놨으니까. 그러면 통일관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한국 원조 자금을 갖고 자기 사업을 마음껏 하는 거죠. 그뭐 통일교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 종교 단체가 그런 거 하기가 굉장히 또 유리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종교 뭐 어느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그 나라 뭐 정상이나 이런 사람 만나기가 오히려 더 편하고 그렇죠. 그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나 어떤 뭐 사업 같은 것도 그 종교인이 하면 또 아주 이상하게 보이진 또 않으니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캄보디아 이제 수상이나 뭐 네. 누구 장관을 만나가지고 통일교 간부가 예? 저희 이런 사업 좀 하려고 합니다. 음. 그 자금은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네. 미리 짜고 이제 이렇게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뭐 EDCF 자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네. 그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목걸이 받고 600억 자금 내주고. 뭐 아 근데 이렇게 6천만 원에 600억이면 해볼 만한 할만한 계산이네요. 할 만한 거죠. 그러면은. 네. 네. 저는 이건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 통일교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해왔고 예? 뭐 이렇게 훈센 총리 전 총리랑도 알고 있고 뭐 히림 이제 건축사무소 이제 히림. 호메나 컨텐츠 옛날 후원했던 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수주액이 한 2배 늘어났던 그 히림 같은 경우에도 캄보디아에서 예전부터 사업을 해서 뭐 여러모로 지금 얽혀 있는 거 냄새는 많이 난다 이거는. 주가도 많이 떴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냄새가 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다른 냄새가 좀 나네요. 맞습니다. 예, 어떤 냄새? 광어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예, 괴물 광어회. 근데 광어가 냄새 나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건데. 아니, 어?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예, 바다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 광어회 워낙 두 분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냉장 상태로 쫙 배달이 오거든요. 배송이 오면 요거 이제 아이스팩 오. 빼고 예, 이렇게 완벽하게 진공 포장된 광어회가 여러분을 또 만나러 왔습니다. 뜯어서 바로 먹습니까? 뜯어서 바로 먹습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자, 이렇게 뜯어서 접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접시까지 같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뜯어 드세요. 네. 한 번 더 잘라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을 위한 하이트 제로. 아이, 감사합니다. 제로 맥주도 하나 또 예, 준비했습니다. 이거 네. 술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집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어디서든 편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좋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광어회. 예. 굳이 노량진 수산시장 갈 필요 없고요. 이 광어 포장의 특징은 네. 아주 정직하다. 네. 왜냐하면 보통 양을 많게 보이려고 얼굴 좀 가리지 마. 먹는데 지금. 피피에 한 번에 한 두 번에. 응? 밑에다가 무생채도 안 깔고. 머리가 커가지고 죄송해요. 네. 쓸데없는 무생채 같은 거 안 깔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 다 먹으면 돼. 자, 요게 지금 우리카세 100% 자연산 대광어입니다. 4에서 7kg 정도 된 대광어를. 아니 이게 네. 지난주에 먹었던 거보다 숙성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러워졌어요. 풍미가 더 깊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그 감칠맛이 좀 더 세졌는데 이거 숙성 더한 거죠, 감독님. 아, 하루 더 했대요. 아, 그래요? 먹어보면 알았다. 자연산의 쫄깃쫄깃한 식감에 두세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300g. 요게 지금 23,900원. 네. 요거 하나가 지금 23,900원이고요. 또 필렛, 그러니까 통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집에서 알아서 잘라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500g. 그렇지. 500g 필렛이 33,900원. 네. 배송도 무료로 다 해드리고요. 진공 포장 아이스팩으로 완전하게 안전하게 드립니다. 자, 네이버에서 좀 조용 좀 드세요. 그냥 씹는 소리만 들려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들이 많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지난주에 광고한 다음에 많이 팔렸다면서. 지난주에 그때 회가 마침 땡기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예. 지금도 이제 댁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점심 대신 이제 그냥 회 시켜 드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점심 짜장면 드실 거예요. 예. 이게 회가 사실 되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점심용으로 좋다고. 네, 점심용으로 회가 좋습니다. 맛있어. 네, 5월 1일 내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배송은 5월 2일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얼른 주문하셔갖고 맛있게 자연산 광어회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봤는데 이게 잡아가지고 진공을 하는 팩을 네. 넣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바로 먹으면 활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쌩쌩한 느낌이 있고 배송하는 과정에 하루가 되면 숙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퍼석하게 느껴질 수 있고 네. 이틀이 지나서 먹으면 딱 쫀득쫀득한 그 숙성의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야. 시점을 잘
보시면 받고 나서 하루 정도 후 아니면 그날 저녁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 맛있어. 이광호는 먹어보니까 4살짜리 광호입니다. 4년 산 광호. 아, 그래? 그래요. 네. 광어가 몇 년 살아? 근데 그것까지 아직 광어 밝혀지. 4년 사는 거 아니야? 노인네 아니야? 노인네? 100년 살아요. 아 100년 살아요? 광어 얘가 지금 바다의 향기를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풍성하게 몸에 담아서 네.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배달은 왜 없어요? 지난주부터 뱃살 주장하시는데 따로 사다 보내드릴게요. 뱃살은 따로 비싸게 팔아요 네. 우리가. 아 따로 팔아요? 몰라요 근데 따로 그거. 사다 보내겠습니다. 광어 5도로 이렇게 따로 파는 거야? 광어. 자, 여튼 안전하게 보내드리는 네. 대광어 괴물 광어회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요, 이제? 네, 다 드셨잖아요. 네. 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요. 네. 아니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정정을 하면 네. 그 대법관도 현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래요? 민주당 아까 상황실장 누군지 보라고 하셨잖아요. 강훈식 의원이 상황실장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